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공항 전문가가 생방송 중에 충격 발언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인천공항 화장실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유럽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전 남편까지 공개 칼럼으로 반박에 나섰다고 합니다. 도대체 인천공항 화장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토요일만 외치던 그녀가 왜 갑자기 한국이라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됐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피 르메르입니다. 올해 48이고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입사했으니 정말 오래됐죠. 지금은 운영국장이에요. 공항 전체를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터미널 3개, 직원 7만 명, 하루 평균 승객 18만 명. 이 모든 게 제 책임이죠. 동료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분 단위의 여자. 웃기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효율에 미쳐 있었습니다. 비행기 출발이 2분만 늦어도 보고서를 요구했어요. 수화물 처리가 5분 지연되면 담당자를 불렀죠. 위기가 터지면 본부에서 저를 찾습니다. 1분이라도 지연되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제 자랑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제 책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커피잔은 3개나 비어 있었고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가지였어요. 첫 번째, 3주 후에 있을 EU 안전 및 서비스 합동 점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규모 검사예요. 유럽 전체 공항의 순위가 여기서 갈리거든요. 등급이 떨어지면 예산 삭감, 명성 추락, 항공사들의 불신.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두 번째는 노조와의 임금 협상이었습니다. 노조 위원장 장피에르는 72세의 노장이에요. 40년 넘게 공항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청소부로 시작해서 지금은 7,000명 노조원을 이끌고 있죠. 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작년엔 3개월 동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파업 직전까지 갔었죠. 저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했어요. 집에 가면 샤워도 안 하고 소파에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게 없었고 설거지는 일주일째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본부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소피, 아시아 출장 가야 해. 뭐라고요? 인천공항 벤치마킹이야. 다음 주 출발. 저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출장이라니요? EU 점검 준비도 바쁜데 노조 협상 자료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시아까지 날아가라고요?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 정말 지금 가야 하나요? 꼭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유럽 공항들이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야. 인천은 13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이야. 배울 게 분명히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회색 하늘이 보였죠. 노트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환대는 비용이다. 이건 제 확고한 신념이었어요. 공항은 효율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정시 출발, 빠른 수속, 정확한 수화물 처리. 이게 핵심이죠. 환대는 그건 항공사나 호텔이 할 일이에요. 공항이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나요? 비용만 들고 효과도 불분명한데.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도 확신했죠. 이건 형식적인 출장일 뿐이라고요. 돌아와서 적당히 보고서나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 뭐 깨끗하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세계 1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대평가됐을 겁니다. 아시아 특유의 과장이겠죠. 실제로 가보면 별거 아닐 거예요. 파리보다 나을 리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샤를드골은
유럽 최대 공항이잖아요. 역사도 깊고 시스템도 탄탄하고 경험도 풍부합니다. 우리가 뭘 배워? 짐을 싸며 저는 이미 보고서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공항 시찰 보고서, 파리의 우수성 재확인.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봤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거예요.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간 비행 끝이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어요. 연결 통로를 걸어가는데 기분이 이상했죠. 파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터미널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났거든요. 꽃향기도 아니고 향수도 아닌, 뭐랄까요, 정말 깨끗한 향이었습니다. 인공적이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죠.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불쾌하지 않은, 오히려 기분 좋은 향이었어요. 마치 숲속에 온 것 같은 느낌. 파리 공항에선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보통 공항은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기름 냄새, 음식 냄새, 사람 냄새가 섞인. 그런데 여긴 달랐어요. 바닥을 봤습니다. 반짝였어요. 정말로 빛이 났습니다. 새벽인데도 모든 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구두가 바닥에 선명하게 비칠 정도였죠. 혹시 방금 청소한 건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청소 직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승객들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 지나갔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조명이 따뜻했어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적절한 밝기였죠. 자연광과 인공조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봤어요. 새벽 5시인데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미소였죠. 눈이 웃고 있었어요.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새벽엔 다들 좀비 같거든요. 눈은 반쯤 감고 인상은 찌푸리고 말도 짧게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새벽에 누가 웃어요? 저는 환승수속을 밟으러 갔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제 티켓을 확인하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다음 비행기까지 10시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속으로 한숨이 나왔죠. 10시간이라니. 정말 최악이에요. 공항 의자에서 졸아야 하나, 카페에서 비싼 커피나 마시며 버텨야 하나. 파리 공항 같았으면 유료 라운지를 찾았을 겁니다. 시간당 30유로짜리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이름표를 보니 이수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환승 시간이 길으시네요. 불편하시겠어요? 무료 휴식 공간 이용하시겠어요?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무료라고요? 네, 무료입니다. 샤워실과 수면실도 있어요.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예요? 농담하는 건가? 아니, 표정이 너무 진지한데요.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봅니다. 불편하신 점 있으면 즉시 말씀해 주세요. 이수현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하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편안히 쉬다 가세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파리에선 물 한 병도 유료인데요. 라운지는 말할 것도 없고 와이파이조차 돈을 내야 합니다. 담요도 유료, 베개도 유료, 모든 게 유료죠. 그런데 여기선 샤워와 수면실을 공짜로 준다고요? 저는 이수현을 따라갔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료면 분명 적자일 겁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지?
청소비,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인생 교체비, 이 모든 게 돈인데 하루에 몇 명이나 쓸까? 적어도 수백 명은 될 거예요. 이건 지속 가능한 모델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청구서가 오거나 면세점에서 뭔가 사야 하거나 제 노트에 적었어요. 무료 서비스, 적자 가능성 매우 높음, 장기 운영 불가능 판단.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정말 상쾌했어요. 10시간 비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죠. 수압도 좋았고 온도 조절도 완벽했고 비누와 샴푸 향도 좋았습니다. 수건은 폭신했고 드라이어도 제대로 작동했어요. 5성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짜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거울이 완벽했어요. 물자국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누 자국도 손자국도 얼룩도 없었어요. 방금 막 닦은 것처럼 깨끗했죠. 저는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어요. 파리공항 화장실 거울은 늘 뿌였습니다. 물자국 천지고 얼룩투성이죠. 닦아도 금방 다시 더러워집니다. 바닥은 항상 물에 젖어 있고 휴지는 바닥에 널려 있고 변기는 물때가 끼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원래 그런 거라고 공공시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이 화장실을 썼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죠? 세면대 옆을 봤습니다. 작은 안내문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어요. 불편하신 점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뭐 이런 건 어디나 있죠. 형식적인 문구입니다. 실제로 조치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냥 면피용이죠. 그런데 그 밑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여행 되세요. 11월 12일 새벽 담당 김민수.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인쇄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직접 펜으로 쓴 거예요. 청소 담당자 김민수라는 사람이 직접 쓴 겁니다. 글씨체가 단정했어요. 정성스럽게 천천히 쓴 티가 났습니다.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매일 새로 쓴다는 거잖아요. 이건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타일 사이 틈새까지 완벽했습니다. 곰팡이 하나 없었죠. 실리콘도 깨끗했어요. 환풍구도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보통은 거기에 먼지가 쌓이기 마련인데 여긴 그것마저 없었어요. 변기 안쪽도 봤습니다. 물때 하나 없이 새하얗게 반짝였어요. 변기 뚜껑 경첩 부분까지 깨끗했습니다. 보통은 그런 데때가 끼는데 말이죠. 휴지거리도 반짝였고 문고리도 지문 하나 없었어요. 이게 정말 공공 화장실인가 싶었습니다. 5성급 호텔보다 깨끗했어요. 아니, 제가 묵었던 어떤 호텔보다도 깨끗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는 파리에서 작은 빵집을 하셨습니다. 말의 지구의 좁은 골목에 있던 작은 가게였죠. 20년 넘게 운영하셨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릴 적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청소였습니다. 빵 반죽하는 것보다 먼저요. 가게 구석구석을 닦으셨죠. 유리창, 진열대, 바닥, 심지어 천장까지. 제가 중학생 때 물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손님 오면 금방 더러워지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닦아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어머니가 손을 멈추고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맛은 기술이 만들지만 단골은 환대가 만든단다.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빵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닌가요? 기술이 전부 아닌가요? 청소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빵은 어디서나 살 수 있어. 파리에 빵집이 몇 개인 줄 아니? 수천 개야. 하지만 따뜻한 미소, 깨끗한 가게, 그리고 너를 이름으로 불러주고 기억해주는 사람은 우리 가게에만 있지. 사람들은 빵을 사러 오는 게 아니야. 마음의 위로를 받으러 오는 거란다. 빵은 배를 채우지만 환대는 마음을 채운단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철없는 중학생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화장실에서야 이해했습니다. 25년 만에요. 청소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절차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죠.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청결보다 절차가 아니라 태도보다 절차. 이 한 줄이 나중에 제 인생을, 제 커리어를, 제 모든 신념을 바꿀 줄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면실에서 3시간 정도 잤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차 때문이었죠. 몸은 파리 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공항을 걸어 다니기로 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면세점은 셔터를 내렸고 식당도 대부분 영업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청소 직원 몇 명과 야간 근무자들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경한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직원이 벤치에서 자고 있는 승객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담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 직원은 정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었죠. 발끝으로 걷는 것 같았어요. 승객 앞에 도착해서는 잠시 멈췄습니다. 승객이 깊이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숨을 죽이고 담요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바람이 일지 않게 천천히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정말 살짝, 승객의 몸 위에 담요를 덮어줬어요.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승객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직원은 담요를 덮어준 뒤에도 바로 가지 않았어요. 잠시 서서 담요가 제대로 덮였는지 확인했습니다. 어깨 부분이 덮였나, 발끝까지 덮였나 체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담요는 유료입니다. 카운터에 가서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요청해야 받을 수 있죠. 15유로를 내고요. 아무도 먼저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이 왜 무료로 담요를 줘요? 자선단체도 아니고. 하지만 여극 달랐습니다. 요청하기도 전에 필요한 걸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저는 계속 공항을 돌아다녔습니다. 구역마다 돌며 관찰했어요. 그러다 야간 청소팀을 만났습니다. 3명이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거의 안 났거든요. 카트 바퀴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카트 바퀴에 특수 고무 소재가 씌워져 있었어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죠. 파리에선 본 적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 청소 카트는 시끄러워요. 덜컹거리며 지나가죠.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경 안 써요. 청소가 중요한 거지 소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면세점 진열대를 정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향수병들을 재배치하고 있었어요. 물건을 옮길 때마다 정말 조심했습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 손으로는 향수병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받쳐주면서 옮겼습니다. 유리병끼리 부딪히지 않게요.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휴지통도 신기했습니다.
한 직원이 휴지통을 비우고 있었는데 반도 차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 벌써 바꾸지? 저는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렇게 자주 바꾸시나요? 아직 반도 안 찼는데요.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선화, 야간 청소반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5세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돕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김선화가 휴지통을 내려놓고 설명했어요. 쓰레기가 넘치는 걸 보는 순간 여행자의 기분이 상하잖아요. 피곤한데 지저분한 공항까지 보면 더 힘들어지죠. 저희는 그걸 막는 겁니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 큰 불만이 되거든요. 여행자들은 이미 충분히 지쳐 있어요. 비행기 타고 환승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이 반만 차도 바꿉니다. 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어져 있어도 닦아요. 거울에 자국 하나만 있어도 지워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일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졌죠. 단순히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청소가 여행을 돕는다니요. 청소가 서비스라니요.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발상이에요. 우리 청소팀은 그냥 지시받은 대로 합니다. 오전 8시에 어구역, 오후 2시에 B구역,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요. 매뉴얼에 적힌 대로 하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발성? 그런 거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해요. 안 시키면 안 하고요. 하지만 여기선 달라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매뉴얼 너머에 자발성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권한 위임 없이는 이런 자발성이 불가능하다. 직원들에게 결정권을 줘야 한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인천에서 본 모든 것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무료 서비스, 완벽한 청결, 손글씨 메모, 자발적인 직원들, 담요를 덮어주던 그 모습, 야간에 조용히 움직이던 청소팀, 김선화의 또렷한 눈빛.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신념이 흔들렸어요. 환대는 정말 비용일까? 아니면 투자일까? 효율이 정말 전부일까? 아니면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걸까? 머리가 아팠습니다. 파리 공항에 도착했어요. 샤를드 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더럽진 않지만 인천에 비하면 차이가 너무 컸어요. 집에 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잘 수가 없었어요. 링크드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길게 쓰지 않았어요. 짧고 간결하게 썼습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 절차가 아닌 배려. 인천공항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공항은 효율만으로 승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대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별 반응 없겠지 싶었죠.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한 것 뿐이니까요. 샤워를 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람 소리에 깼어요. 9시였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알림으로 가득했어요. 뭐지? 링크드인을 열었습니다. 댓글이 87개였어요. 공유는 45번이나 됐더군요. 좋아요는 300개가 넘었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소피, 정말 그랬어요?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파리도 변해야 해요. 업계 사람들도 반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운영 매니저가 긴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히드로 공항 관계자도 댓글을 남겼죠. 공감합니다. 유럽 공항들의 공통 과제입니다. 정오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피 르메르 씨시죠? 프랑스 24 뉴스 제작팀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24요? 네, 공항 서비스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씨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저녁엔 르몽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칼럼 기고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반응일 줄 몰랐거든요. 그냥 제 생각을 적은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저녁 문제가 터졌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말이었습니다. 소피, 미셸 기사 봤어? 뭐? 무슨 기사? 지금 포털 사이트 일면이야. 당장 봐봐.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메인 뉴스에 떠 있었어요. 소피 르메르의 위험한 감성팔이, 공항은 효율로 승부한다. 기사를 쓴 사람은 미셸이었습니다. 제 전 남편이죠. 미셸 뒤퐁, 50대 중반의 자존심 강한 남자. 항공 칼럼니스트로 업계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에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우리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기사를 클릭해서 읽었어요. 환대는 항공사의 몫이다. 공항은 시스템과 효율로 승부해야 한다. 감정에 호소하는 건 전문성의 결여다. 소피 르메르는 본질을 잃었다. 인천의 성공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이 핵심인데 착각하고 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가 났어요. 피상적이라고, 착각이라고, 당신은 가복이나 했어.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미셸은 늘 제 감정을 무시했어요. 숫자와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비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답글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의 말이 맞는 게 돼. 침착해. 대신 증명하자. 인터뷰에서 제대로 보여주자. 데이터로, 팩트로, 논리로 반박하는 거야.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저는 그날 밤 잠을 안 잤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 재무제표, 고객 만족도 통계, 재방문율 데이터, 면세점 매출 추이. 모든 걸 찾아서 분석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했어요. 인터뷰 당일이었습니다. 프랑스 24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생드니에 있는 큰 건물이었죠.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준비 많이 했잖아. 데이터도 다 있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갔어요. 조명이 정말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카메라가 3대나 설치돼 있었습니다. 앵커가 미소 지으며 저를 맞았어요. 반갑습니다, 소피 씨. 오늘 좋은 이야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분 카운트를 하더니 녹화가 시작됐어요. 앵커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소피 르메르 운영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인천공항 벤치마킹 후 화제가 됐죠.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인천공항의 무료 서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결국 적자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태블릿을 꺼냈어요. 앵커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인천공항의 2024년 재방문율은 82%입니다. 유럽 주요 공항 평균은 64%죠. 18%포인트 차이예요.
평균 체류 시간도 다릅니다. 인천은 평균 5시간, 유럽은 2시간이에요. 체류 시간이 길수록 면세점 매출이 올라갑니다. 인천의 면세점 평균 구매액은 승객 1인당 120달러, 유럽은 45달러예요.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거의 3배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료 서비스가 오히려 수익을 내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큽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전 효과를 보세요. SNS 긍정 후기로 인한 신규 이용객 증가율이 연 15%입니다. 광고비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수억 유로예요. 무료 서비스 운영비는 연간 약 3천만 유로. 그에 비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핵심은 뭔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인천은 청소가 아니라 존중을 운영합니다. 환대가 효율보다 먼저예요. 기술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보안 시스템, 수화물 처리. 이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제할 수 없죠. 진심은 살 수 없습니다. 앵커가 펜으로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 가지 사례를 더 말했습니다. 인천에서 프랑스 노부부를 봤어요. 8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해서 시드니로 가는 길이었죠. 환승 시간이 8시간이었어요. 새벽 도착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지쳐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할머니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힘들어하고 계셨죠. 그때 공항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직원이었어요. 휠체어가 필요하시냐고 불어로 물었습니다. 두 분은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원은 이미 휠체어 2대를 가져와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거예요. 할머니가 울었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맙다고 이런 대접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이 메셨어요. 50년 동안 세계를 여행했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국가 자존심이니 유럽의 자부심이니 하는 것들이 배려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파리의 역사, 문화, 전통. 그게 뭐가 중요해요? 80대 노부부에게 휠체어 하나 못 챙겨주면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30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앵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줄 것 같아요. 저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홀가분했습니다. 후련했어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바꾸는 거죠. 파리로 돌아온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밤을 새워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커피를 10잔도 넘게 마셨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권한위임 카드 제도였습니다.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100유로까지는 상급자 승인 없이 고객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담요가 필요하면 주고, 물이 필요하면 주고, 택시 바우처가 필요하면 주는 거죠. 간식이 필요하면 사주고, 충전기가 필요하면 빌려주고. 보고는 나중에 하면 됩니다. 현장 판단이 우선이에요. 고객이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는 무료 환승 휴식존이었습니다. TE 터미널에 파일럿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인천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작은 해야 했죠. 예산을 계산해봤습니다. 30석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기존 대기실을 리모델링하는 거였습니다. 와이파이, 충전시설, 샤워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빠듯했지만 가능했어요. 연간 운영비 약 50만 유로. 적지 않은 돈이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메티에식 서비스 교육이었죠. 메티에, 프랑스어로 장인 정신을 뜻합니다.
사례 기반 훈련을 도입했어요. 인천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편집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는 직원, 조용히 청소하는 모습, 손글씨 메모, 김선화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교육자료로 만들었죠. 그리고 매달 좋은 배려, 사례를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수상 500유로, 우수상 300유로. 금액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인정과 격려가 더 중요하니까요.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이 서로 배우게 하는 거죠.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8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조였죠. 장마이너스 피에르 위원장을 설득해야 했어요. 어느 날 오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장마이너스 피에르가 들어왔어요. 72세의 노장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목소리가 우렁찼죠. 그가 제 책상 앞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소피, 당신 계획 들었소. TV도 봤고. 하지만 우린 반대요. 업무 과중 아니요. 직원들 힘들어질 거요. 무료 서비스 운영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한데.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업무를 단순화할 겁니다.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다 없애요. 지금 직원들이 하루에 몇 개 보고서 쓰는지 아세요? 평균 7개입니다. 출근 보고, 근무 보고, 점검 보고, 이상 없음 보고, 종료 보고. 이 중 4개는 완전히 중복이에요. 아무도 안 읽어요. 다 없애도 됩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계속하시오. 인력도 재배치합니다. 백오피스 인력 30명을 현장으로 돌릴 거예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던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럼 현장 직원들은 더 여유로워지죠. 교대 시간도 조정할 겁니다. 그리고 성과에 따라 분기별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고객 만족도가 목표치를 넘으면 전 직원이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가요. 장마이너스 피에르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오. 말은 좋은데 현장은 또 다르단 말이오. 현장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오. 당연하죠.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 이 제도의 핵심은 직원 자율성이에요. 위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직원들을 믿는 거죠. 권한위임 카드가 바로 그 신뢰의 상징이에요. 당신네 조합원들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3개월 시범 운영하고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하시오. 문제 있으면 즉시 중단이요. 좋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40년 현장 일의 흔적이었죠. 사무실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에 기사 알림이 떴습니다. 미셸의 새 칼럼이었어요. 클릭했습니다. 파리 샤를드 골의 새로운 실험. 기대해 볼 만하다. 제목만 봐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사를 열어서 읽었어요. 소피 르메르의 도전은 처음엔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다. 유럽 공항들도 변해야 할 때다. 환대와 효율, 둘 다 가능하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나는 회의적이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미셸도 결국 인정한 거예요. 아마 인터뷰를 받겠죠.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도 결국 논리적인 사람이니까요. 감정은 무시해도 숫자는 못 무시하죠. 6주가 지났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6주였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원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야간 소음 민원이 32% 줄었어요.
월 평균 120건에서 8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소음 카트를 도입하고 청소 시간을 조정한 효과였죠. 직원들도 조심스럽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18% 상승했어요. 5점 만점에 3.2점에서 3.8점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환승객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4.1점까지 올라갔죠. 무료 휴식존 때문이었습니다. 이용률은 어땠을까요? 93%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루 평균 280명이 이용했어요. 다들 만족해했습니다. SNS를 확인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다 뒤졌어요. 긍정 후기가 정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공항이 달라졌다. 깨끗하고 친절하다. 다시 오고 싶다. 유럽 최고다.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사진도 올라왔어요. 휴식존에서 편하게 쉬는 모습, 깨끗한 화장실, 친절한 직원과의 셀카. 입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직원 만족도도 조사했어요. 노조와 약속했으니까요. 놀랍게도 불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권한위임 카드를 받은 직원들이 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죠. 일이 더 의미 있어졌다고 했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썼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EU 합동점검 날이 다가왔습니다. 11월 말이었어요. 검사단 15명이 일주일 동안 공항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안전 점검, 시설 점검, 서비스 점검, 위기 대응 점검까지 모든 걸 꼼꼼하게 평가했어요. 저는 매일 긴장했습니다. 결과 발표일이 왔습니다. 12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본부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검사단장이 앞에 섰어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 부문 어등급, 시설 부문 어등급. 여기까진 예상했어요. 그리고 서비스 부문은 S등급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S등급? 정말요? S등급은 특별 우수 등급입니다. 유럽 공항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지난 5년간 파리가 받은 적 없는 등급이었습니다. 검사단장이 말을 이었어요. 파리 샤를드골의 변화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발적 서비스 문화가 돋보였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권한위임 시스템도 혁신적입니다. 모범 사례로 등재하겠습니다. 다른 유럽 공항들에게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본부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소피, 정말 잘했어. 당신 덕분이야. 그날 저녁 본부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음악이 흘렀어요. 동료들이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 위원장도 왔어요.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피, 잘했소. 처음엔 의심했지만 당신이 옳았소. 직원들도 좋아하고 고객들도 좋아하고 회사도 좋아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지. 우리 조합원들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오. 이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한다고 생각하니까. 고맙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 당신이 믿어줘서 가능했어요. 감사합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보였어요. 에펠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표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설비가 만들고 명성은 환대가 만든다. 인천에서 배웠다. 25년 동안 믿었던 신념이 무너졌어요. 환대는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였고 자산이었고 경쟁력이었죠. 단기적으론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론 몇 배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거든요. 친절을 기억하고, 배려를 기억하고, 감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와요. 친구에게 추천도 하죠. 가족에게 말해주고, SNS에 올리고, 블로그에 쓰고. 이게 진짜 마케팅입니다. 광고보다 100배 강력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맑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소피야, 이제야 알았구나.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란 걸. 빵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효율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란다. 진심이란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25년 걸렸지만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한 나라의 화장실이 그 나라의 미래를 말한다는 걸요. 청소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중의 문제예요. 디테일은 태도를 드러내죠. 완벽한 거울, 손글씨 메모, 반쯤 찬 휴지통 교체, 조용한 카트, 담요 한 장. 이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여행이 소중합니다. 당신의 편안함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천은 그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매뉴얼이 아니라 문화로 만들었죠. 이제 파리도 변할 겁니다. 환대가 효율보다 먼저 오는 공항으로요. 기술과 마음이 함께 가는 곳으로요. 숫자와 온정이 공존하는 곳으로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하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파리는 추웠죠.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도 출근하면 할 일이 산더미겠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방향을 알았으니까요. 목적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